어? 여러분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딜도라 씨, 드미트리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드미트리 씨는 오늘 학교에 갔다가 회사에 갔다 그럼요. 온 거죠? 그럼요. 네, 네. 아, 오늘 등기부 받았어요. 등기부. 오피스텔. 네, 네, 등기부.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아, 이거 기쁜, 세입자 찾아야 돼. 세입자. 그래야죠, 빨리. 네. 알겠습니다. 자, 율두즈 씨, 맞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말리사 씨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 네. 말리사 씨가 아직 안 왔나요? 뭔데? 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도라 씨가 숙제 잘했어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드미트리 씨는 지금 바쁘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시간, 네. 다음에 보내주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6번까지 했고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어려워도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봅시다. 나 이번 방학에 봉사활동 하게 됐어. 사랑의 집짓기 프로그램인데 내 전공이 건축학이잖아.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축 현장을 경험하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학점도 딸 수 있대.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건축학과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어? 나도 사랑의 집짓기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물론이지. 집짓기뿐만 아니라 집 고치기, 청소하기, 벽화 그리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전공자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지원하면 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사 일정표가 있어. 거기에서 참여 가능한 시간을 보고 신청하면 돼. 자, 한 번만 들어봤는데요. 자, 2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4번 아닐까요? 맞아. 4번이죠. 뭐라 그러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요. 전공이 건축학이에요. 그죠? 건축공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건축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건축공학이 전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공자라고 얘기합니다. 비전공자. 나는 건축공학 전공이 아닌데, 건축학 전공이 아닌데 괜찮을까? 나도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집짓기라는 것은 빌딩을 얘기하는 거죠. 빌딩. 그래서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이크죠, 메이크. 집을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봉사활동이죠. 발런티어. 그래서 그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어봤죠. 나는 전공이 아닌데, 건축학 전공이 아닌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남자가 괜찮아. 청소하기도 있어.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28번 바로 풀어볼까요?
4번이요? 4번, 남자는 봉사활동이 학과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네, 맞죠? 네. 자, 틀린 것들도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건축 비전공자도 봉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죠. 건축학과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어? 그래서 건축학과가 아니다. 비전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공자, 비전공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같은 것을 찾아볼 텐데요. 남자는 봉사활동이 학과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건축 현장을 경험하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4번이 맞죠. 틀린 것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학기 중에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2번 방학에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방학, 반대말이 학기 중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학기 중과 방학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건축학 전공자만 집을 짓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어, 건축학과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어? 물론이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둘 다 아니죠.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으면 학과 사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니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잘 부르셨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요즘 영화 삽입곡인 사랑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화 삽입곡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성을 가진 노래라도 좋은 영화 삽입곡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만든 노래를 가수가 잘 표현해 주었고요. 사실은 가수가 녹음하기 전에 실제로 이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야, 자, 29번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29번. 시나리오 순서. 2번이요? 어?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 야, 아니에요? 것 같아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그렇죠. 작곡하는 사람.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30번. 30번 봅시다. 4번. 4번. 4번, 한국. 3번. 한국. 요? 몇 번 같아요? 4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요거 두 개 구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 삽입곡인 사랑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화 삽입곡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성을 가진 노래라도 좋은 영화 삽입곡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만든 노래를 가수가 잘 표현해 주었고요. 사실은 가수가 녹음하기 전에 실제로 이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영화 삽입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우리 삽입이라는 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삽입하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insert.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죠. insert coin. 그래서 동전이죠. 동전을 넣다. 이 넣다를 땡땡하다로 바꾸면은 뭐요? 삽입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영화 속에 음악을 넣는 거예요. 음악을 넣는 것을 우리는 OST라고 하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OS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삽입곡, 드라마 OS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은 영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감독이랑 이야기를 하고 시나리오를 여러 번 읽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나리오를 읽어봐야지 어떤 내용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위기의 음악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영화의 성공 요인은 관객에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거다.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고요.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나온 말은 다른 말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음악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한다. 뭐가요? OST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영화 내용을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흐름을 끊으면 안 된다.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흐름이 끊기다. 흐름을 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끊기다라는 것은 단절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절되다, 끊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죠. 라이터, 오서. 그죠? 그 다음에 영화를 감독하는 사람은 영화 감독이죠. 그 다음에 영화에 출연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배우라고 하죠. 배우. 그 다음에 여기는 작곡가라고 하고요. 작곡가.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와 배우, 감독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면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녹음에 지장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뭐라고 했냐면 헤어졌대요. 실제로 이별을 했대요. 가수가 어땠어요? 녹음하기 전에 실제로 이별했어요. 그래서 더 슬프게 노래했어요. 잘 된 거죠. 더, 더 좋아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요즘 한자나 과학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만화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5살만 돼도 학습 만화를 사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학습 만화들이 짧은 글로 내용을 나타내다 보니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아이들이 이런 만화에만 익숙해져서 글로 된 도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학습 만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자나 과학 같은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학습 만화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화 읽기 후 내용을 글로 써보기와 같은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만화라는 것 자체가 학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31번부터 풀어봅시다. 4번. 안 될까? 그죠? 봐봐. 4번이죠. 그럼 자, 어려운 분야. 어떤 어려운 분야라고 그랬어요? 한자, 차이니즈 레터죠. 과학, 사이언스. 이런 어려운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다가가다, 어프로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표현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표현력이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 된 도서를 읽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도서라는 것은 책이고요. 그래서 책이 있는 곳,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죠. 자, 32번. 여자의 태도 한번 봅시다. 4번. 안 될까? 안 4번. 될, 안 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화를 낸다. 아, 3번이요.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번, 2번, 아니, 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2번. 2번. 예,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태도를 얘기할 때요. 태도를 얘기할 때 몇 가지 어휘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봐봐요. 파악을 한다,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그리. 어그리하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충 설명입니다. 자, 일단 반박이라는 말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봐봐요. 이성적 그 다음에 감정적. 요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로지컬, 리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리즌. 그죠? 감정적인 거는 이모션을 얘기하는 거.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나한테 지금 손가락질했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이성적이라는 것은 로직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성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들어볼게요. 요즘 한자나 과학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만화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5살만 돼도 학습 만화를 사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학습 만화들이 짧은 글로 내용을 나타내다 보니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아이들이 이런 만화에만 익숙해져서 글로 된 도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학습 만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자나 과학 같은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학습 만화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화 읽기 후 내용을 글로 써보기와 같은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만화라는 것 자체가 학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네. 자,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자, 봅시다. 학부모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들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사춘기에는 신체와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짜증이 많아지고 괜한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묻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33번. 1번이요? 2번.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인간관계, 예, 인간관계. 인간관계. 네. 네, 인간관계. 근데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춘기. 예, 그죠. 사춘기를 얘기하고 있죠. 사춘기 자녀. 그죠. 가족, 사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면 뭘까? 3번이요? 변화가 나왔어요. 잠시만요. 자, 어, 자, 지금 대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대화. 근데 누구와의 대화예요? 자녀와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사춘기. 사춘기 자녀죠. 사춘기 자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지금 막 화내고 짜증내고 엄마랑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대화를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How to 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몇 번?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죠. 1번. 좀 어렵죠? 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34번 봅시다. 같은 것. 3번. 3번요? 3, 3번. 뭐, 제가. 아니요. 2번. 2번이죠. 예.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춘기. 사춘기 누구야? 사춘기는 거의 비슷한 게 이제 중고생이에요. 청소년, 중고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죠? 중고생, 중고생. 사춘기와 대화를 한다. 위드 사춘기 대화. 대화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지 않는다. 먼저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말을 걸면 안 돼요. 내 아들, 내 딸에게 말을 걸면 안 된대요. 제가 배웠어요. 말을 먼저 걸면 안 돼요. 먼저 걸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춘기 딸이, 사춘기 아들이 나한테, 아빠에게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질문을 먼저 하잖아요. 질문에 이제 딸이 질문을 했어. 아빠, 이거 뭐야? 아니면 뭐 아들이 질문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어. 그러면 질문에 답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짧게. 우리 사춘기들은 긴 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먼저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을 하면 아들, 딸이 질문을 하면 아주 짧게 답한다. 조언을 많이 해주면 큰일 납니다. 짜증을 내요. 짜증을 냅니다. 음. 예. 그래서 짧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민해진다. 이게 맞죠? 맨 첫 부분에 나왔어요. 자, 예민하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민하다랑 중요한 단어예요. 민감하다 또 나옵니다. 민감하다. 반대는 둔하다, 둔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준 씨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다음에 임준 씨 아내도 와이프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이렇게 작은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가 났는데 임준 씨는 잘 자요. 소리가 났는지 몰라. 그런데 이 와이프는 벌떡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작은 소리. 작은 소리. 그때 이 와이프를 뭐라고 하냐면, 와이프는 이 소리에 예민하다, 민감하다라고 하고요. 임준 씨는 몰라요. 밖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도 모릅니다. 둔하다, 둔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민하다, 민감하다. 이거는 작은 소리, 작은 자극에도 확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큰 거. 이것을 예민하다, 민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예민해진다라는 말이 이 첫 번째 뜻, 이 첫 번째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짜증을 잘 낸다. 이거를 예민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많이 냅니다. 이럴 때 예민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2번. 작은 일에도 화를 낸다. 짜증을 낸다.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학부모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들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사춘기에는 신체와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짜증이 많아지고 괜한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묻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요. 자,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아니죠.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예요?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자, 자녀가 묻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한다라는 건 뭐예요? 적게 한다. 조심한다. 조심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안 먹어야 되죠. 그래서 술을 자제한다. 안 먹는 것이 좋고요. 먹더라도 아주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사춘기 변화에 적응하느라 예민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와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모습에 적응하는 시기 때문에 짜증이 많아진다. 요게 예민해진다. 민감해진다. 짜증이 많아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사용 주기가 짧아지면서 새 휴대전화로 바꾸고 예전 휴대전화는 집안 아무 데에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휴대전화에는 금, 은, 동과 같은 값어치 있는 금속이 있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모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폐휴대전화 500대를 수거하여 얻은 수익금을 백혈병 어린이의 치료비로 기부했습니다. 지난해의 캠페인을 통해 폐자원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같은 캠페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수익금은 독거 노인들을 돕는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이 캠페인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번. 3번. 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바로 나왔고요. 같은 것, 요거 36번 풀어봅시다. 2번요?
아, 맞아요. 그죠? 2번이죠.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 뭐? 아니, 아닌데? 음. 아니요. 2번 아니죠? 어, 휴대전화를 4번?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4번.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예전 휴대전화는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다. 이거 아닌데?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만. 네. 음. 네. 요즘 휴대전화 사용 주기가 짧아지면서 새 휴대전화로 바꾸고 예전 휴대전화는 집안 아무 데에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휴대전화에는 금, 은, 동과 같은 값어치 있는 금속이 있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모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폐휴대전화 500대를 수거하여 얻은 수익금을 백혈병 어린이의 치료비로 기부했습니다. 음. 지난해의 캠페인을 통해 폐자원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같은 캠페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수익금은 독거 노인들을 돕는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이 캠페인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몇 번이에요? 36번은. 1번이나 아니면 3번. 치료비로 구보하라고. 어르신 도울 수 있다. 1번이죠, 1번. 1번. 1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2번.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 그래서 치료비를 기부할 것이다가 아니라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난번 캠페인의 수익금, 돈을 벌었어요. 500대로. 500대 휴대전화, 버리는 휴대전화를 500대를 모았어요. 모으다 수거라고 얘기했죠. 수거해가지고 돈을 모았어. 돈을 벌었어요. 수익금이라고 하죠. 수익금. 수익금을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에 기부했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근데 여기는 과거니까 틀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독거노인을 도와줄 거다. 수익금으로. 어떻게 해요? 홀로 사는 어르신, 노인이거든요? 노인, 그죠? 음. 홀로 산다, 혼자 산다, 이거를 독거라고 해요. 그래서 독거노인과 혼자 사는 어르신이 똑같은 말이에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방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놓다. 아무데나 놓다라는 뜻이에요. 사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런 것들을 방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놓는 것을 방치하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내 딸이 아주 예의가 없어요. 맨날 스마트폰만 해, 게임만 해. 그래도 그냥 놔둬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아이를 방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치하다도 구글링을 해보시고요. 딕셔너리 한번 찾아보시고. 자,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새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집안 아무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놔두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방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여기 나와 있죠. 독거노인을 돕는데 사용한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인을 뭐라고 그랬다? 어르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했고 혼자를 뭐라고 했냐면 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홀로 사는 어르신, 혼자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인터넷에서 블로그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기업들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리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입소문 마케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 얻게 된 정보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게 되면 기업의 제품 전체가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오, 어려운데? 지금부터. 자,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네. 네네. 인터넷에서 블로그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기업들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리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입소문 마케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 얻게 된 정보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게 되면 기업의 제품 전체가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번 네, 맞아요. 2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같은 것. 3번. 맞아요. 네. 잘 찾아주셨어요. 잘 거기, 찾아주셨어요. 네, 거기 줄 거. 네, 후기, 그죠? 어떤 후기 메일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후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후기는 영어로 하면 리뷰예요. 네. 한국 사람들도 리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떤 물건을 샀어.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이거를 SNS에 올려요. SNS에. 인터넷에 올려요. 이런 것들을 리뷰, 후기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으면 먼저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죠. 찾아보고, 이거 좋은 물건이구나. 이거는 이런 단점이 있구나.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후기를 찾아보기도 한다.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득과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 그죠? 이득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이익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을 이득이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손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3번이죠.
3번이라고 했죠. 자, 과장 없이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기업에게는 플러스가 된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자, 인터넷에서 블로그 이렇게 쓰고요. SNS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죠? 긍정적인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리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입소문 마케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역효과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 부작용이에요. 사이드 이펙트. 그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통 부작용, 역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써줄게요. 사이드 이펙트. 오케이.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신뢰는 트러스트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후기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제품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성이 높은 정보, 솔직한 거죠. 제대로 된 거.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익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건을 살 때 후기를 찾아보기도 한다. 라는 거랑 과정 없이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기업에게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야학원 영업 금지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원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밤에 몰래 수업한다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진행되는 수업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속을 피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교육비만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공교육과 과열된 입시 경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 대화 전의 내용.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불법? 1번? 사교육? 사교육은 맞는데, 불법 아닌가? 학원도 맞고요. 1번? 1, 1번 말고 아니야, 2번, 2번. 2번이죠, 2번. 자, 다시 들어보면, 정부에서 심야 영업을 금지합니다. 어떤 심야? 학원에서요, 학원. 응.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 학원은요, 10시에, 밤 10시요. 밤 10시에 반드시 클로즈 해야 돼요.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됩니다. 10시에. 왜냐면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잠을 자야 되잖아.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수업을 하지 말아라. 우리 학생들 자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 심야라는 것은 아주 늦은 밤이에요. 늦은 밤. 심야, 깊은 밤이죠. 깊은 밤이라고.
깊은 밤. 자, 깊은 밤에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요걸 발표를 한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40번. 맞는 거. 3번. 3번 아닌데. 4번, 4번. 4번 아닌데. 1번, 1번, 1번. 1번이죠, 1번. 수 있다. 1번. 아, 이거는 진짜 잠깐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따가 다시 들어볼 텐데, 오피스텔 얘기가 나왔어요. 오피스텔. 이 드미트리 씨가 사는 오피스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학원에서 밤에 수업을 못해. 심야에 수업을 못해. 그러면은 학원에서 다들, 학생들 집에 가세요. Go home. go back home.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피스텔에서 응, 몰래 수업을 합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학원비가 더 비싸져요. 응. 그래서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잘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야 학원 영업 금지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원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밤에 몰래 수업한다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진행되는 수업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속을 피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교육비만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공교육과 과열된 입시 경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자, 근데 우리 3번을 좀 보고 쉬게요. 잠깐만요. 3번. 이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공교육이 부실해서, 이렇게, 부실하다. 부실하다가 뭐냐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아. 공교육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교육에서 100%다 채워질 수 있으면은 사교육을 안 받겠지. 그런데 공교육이 뭔가 부족해. 응. 충분하지가 않아. 그걸 부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실하다. 그래서 이 부실하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입시 경쟁.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너무 치열하다, 심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무 뜨거워, 과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고 쉴게요. 자, 여기 보면 뜨뜨뜨. 자,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부실한 공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공교육이라고 하고 과열된 입시교육, 너무 치열한 입시 경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을 수 없다가 아니었죠. 네.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까 설명했던 거 뭐냐면 사교육비만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10시 54분이니까 11시 4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쉬세요.